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2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저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콜버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었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고 뒤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0쪽에서 그 권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피아제와 콜버그의 공통적인 생각,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이제 시기적인 타이밍이 잘 맞아서 붐을 이루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0쪽 중간 정도 되는 단락인 것 같습니다. 콜버그의 타이밍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그가 도덕 심리학을 정의의 찬가로 만들며 베이비붐 세대 정서에 친숙하게 탈바꿈시킨 바로 그 무렵, 대학원에도 마침 베이비붐 세대의 첫 물결이 밀려들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들에게는 콜버그의 연장이 있었으니 그것만 가지면 아이들이 정의라는 진보적 이상을 향해 발달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측정까지 할 수 있었다. 콜버그 학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5년간 도덕심리학자들이 한 일이란 대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인터뷰하고 그들이 내놓는 정당화 근거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 대부분은 신중하고 정직하게 진행된 과학적인 연구였지 정치적 동기가 깔려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틀 자체가 벌써 도덕성을 정의로 규정짓고 권위 위계 전통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연구에 담긴 세계관은 당연히 비종교적이고 탐구적이고 평등주의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콜버그주의자들, 요즘도 콜버그주의자들이 있을 수는 있죠. 완전히 콜버그의 입장을 토시하나 어기지 않고 계승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 입장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노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콜버그 학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보자면 레스트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레스트. 콜버그가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 한 단계씩 상승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도덕성이 상승해 나가는 건 맞지만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이 학생이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고 응답을 하는 것에 여러 단계에 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뷰에서 그 결과로 이 학생의 도덕성 단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많은 문항들을 제공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학습자가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몇 단계에 가까운지 퍼센테이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정도의 퍼센트, 그 퍼센트의 가장 많은 정도로 이 학생이 도덕성 발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이런 레스트의 입장도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교시에 말씀드렸던 그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딜리건과 나딩스 같은 베레율리 학파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41페이지부터 등장하게 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콜버그의 입장을 비판할 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너무 위어드한 이론이다. 위어드가 이상한, 기이한, 괴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말 그대로 기이하다, 괴상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이게 이니셜로 따낸 그런 글자입니다. 콜버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떠올려 보시면 이 각각의 영어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W 무엇일까요? 웨스턴, 서양의 사고방식이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서양의 사고방식. E는 무엇일까요? E, educated, 잘 교육받은 사람 입장에서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 도덕성이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겁니다. I, 역시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industrial, 산업화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도덕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R, 아까 합리주의 이야기 나왔었죠. rational, 합리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D, democratic,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많이 통용된다. 물론 요즘 뭐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가 굉장히 드물긴 하겠지만요. 그 지역적 혹은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과 조금 거리가 먼 사회에서는 콜버그가 말하는 도덕이 정말 도덕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콜버그가 말하는 규칙 준수, 규칙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할 때 좀 재미있는 관점에서 규칙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41쪽에 나오고 있는 큐리엘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영역 이론, 도메인 디오리라고 이야기하죠. 41쪽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큐리엘이 말하는 영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억지로 앉혀놓고 복잡한 생각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봅시다. 이를테면 권리 행사와 정의 실현의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할 때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조정할 수 있을까? 나이가 어릴 때는 조리 있게 말하는 솜씨가 해가 다르게 쑥쑥 늘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서라면 연구 결과의 연령별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심리학, 콜버그 방식의 도덕성 발달이론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발달 단계상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덕적 개념이 처음 형성될 때를 주제로 연구하는 것이라면 아이들의 말솜씨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기법을 찾아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왜 이 행동이 도덕적인 것인지, 왜 내가 이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 이것만이 도덕성에 대한 모든 이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지 않는 조금은 다른 기법을 찾아낸 이가 있었으니 그가 한때 콜버그 밑에서 수학한 심리학자 엘리엇 튜리얼이었습니다. 튜리얼. 그가 창안해낸 혁신적 방법이란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규칙을 어긴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규칙 준수, 이것과 규칙 위반, 비슷해 보이면서도 차이를 가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계속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심층 질문에 들어가서도 아이가 네 아니오로만 간단히 답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 착용이 규칙인 학교가 있는데 한 아이가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 교복 착용이라고 하는 게 규칙이잖아요. 도덕적 규칙이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읽는 걸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이에게 전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며 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남자아이의 이런 행동은 괜찮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부분 아니요 라고 대답하죠. 저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부장, 생활지도부장을 하고 있잖아요. 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가 되면 교복을 입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복을 입고 오지 않는 건 교칙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도덕적인 관점에서 옳지 않은 것인가? 이거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학교에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네, 학생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학교의 교칙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 뒤에는 다음과 같이 탐색 질문에 들어가서 그 규칙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만일 선생님이 그 남자아이에게 사복을 입고 와도 괜찮다고 한 경우라면 어떨까? 그때는 그 애가 사복을 입어도 괜찮을까? 만일 이런 일이 교복을 입으라는 규칙이 따로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 거기서는 그 애가 사복을 입어도 괜찮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던져본다는 것이죠. 튜리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보통 5살만 되어도 남자아이가 규칙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선생님이 허락했거나 교복 착용 규칙이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남자아이가 사복을 입어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교칙에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 때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복 갈아입는 공간에 학생들이 좁게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체육복 입고 등교하는 것도 허용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규칙이 생긴 것이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체육복 입고 등교하는 건 규칙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규칙에는 도덕적 규칙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영역에는 도덕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인습의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튜리엘은 여기에 더 더해서 개인적인 영역이라든지 주관적인 영역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긴 하는데 그것이 규칙과 커다란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정도 구분되는 영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도덕적 영역이다 라고 말하면 무언가 신성하고 보편적이면서 이 행동 자체를 어기면 거기서 산출되는 처벌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피아제 방식에서 말하면 내재적 정의와 같은 것.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잘못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는다. 사실 어린 시기의 아동들이 이런 도덕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되는 도덕적 이해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콜버그에서 이야기되는 사회 정의, 이 정의는 보편적인 의미의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개념들, 정의라고 하면 의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권리라든지 인간의 복지와 같은 것, 다 도덕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인습은 조금 다른 것이죠. 사회 제도 내부에서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든지 행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가 행동적인 단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 교복이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규칙은 사회 내에서 어떠한 지위나 역할을 바라보는 방식 내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상대적인 특징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영역이 좀 보편적인 정의에 가까운 그런 이해로 생각하시면 좋다면, 사회적인 인습은 상대적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아래로 쭉 나오게 될 텐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복 입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한 그 부분까지 읽었었죠. 그 뒤를 읽겠습니다. 옷차림이나 먹을 것을 비롯해서 생활의 각종 양식과 관련한 규칙은 일종의 사회적 규약, 그것들은 임의적이고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임을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칼로 무자르듯이 완전히 또 구분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인습에 해당하던 것이 어느 순간 도덕적인 색채를 조금은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각 상황에 맞는 의복, 꼭 교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복들이 있잖아요. 서양이 되었건 우리나라가 되었건, 우리나라가 좀 산업화되고 서구 자본주의화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검은 복장을 입는 게 뭔가 그 사회적인 예절에 맞는 행동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게 도덕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인습에 가까운 것인데, 이게 이제 시간을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거의 도덕과도 가까운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죠.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튜리얼이 실제로 예로 들고 있기도 한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장례식장에 수영복을 입고 온 문상객이 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사회적 인습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평가까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문상객들 혹은 고인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인습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내용을 함의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지만 연결된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도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사회적 규약이고, 이제 도덕적 규칙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싶어 그네를 타던 남자아이를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도덕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의 핵심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고한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동, 해악과 관련되는 행동은 대부분 도덕적 영역에서 판단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아이의 행동은 잘못이며 설령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거나 그네에서 아이를 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학교에 없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거의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는 것이죠. 남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하는 규칙이 곧 도덕적 규칙임을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적 특징,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과 함께 피해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애의 여부, 이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튜리엘은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 권리, 복지와 관련된 규칙이 곧 도덕적 규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와서요. 다시 말해서 피아제나 콜버그의 애초 가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모든 규칙을 다 똑같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가 쓰고 있는 전략이 거장들, 엄청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서두에서 소개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배치해 두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튜리엘의 여러 가지 입장들 중에서도 하이트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튜리엘 내용도 조금 차근차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 철학자처럼 유창한 말솜씨는 없을지언정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정보를 복잡 다단한 방식으로 분류하느라 그들 역시 나름대로 바쁜 것입니다. 남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하는 규칙이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 어디에나 적용되는 불변의 규칙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일찌감치 깨닫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보편적인 규칙, 불변하다고 이해되는 규칙들, 콜버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수준이 높은 정의에 가까운 그런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연령이 증가해 감에 따라 교육의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행해서 도달해야 되는 경지인데, 어린 애들한테 이야기해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물론 콜버그와는 다릅니다. 콜버그는 자기 자신이 옳다 그르다라고 선택한 다음에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대는 걸 중요시 여긴다면, 지금 튜리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못 대지만 어린애들도, 엄청 어린애들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한눈에 잘 선택해내더라. 제가 그 OT 때 선생님들과 서울교대 캠퍼스를 걸어서 커피숍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저희 애가 6살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뭐가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그랬던 행동인지 물어보면 바로 압니다.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면 머뭇거리기는 하죠. 어린애들도 어렵지 않게 무엇인가 알아낸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성적인 추론으로 그걸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일단 무엇인가를 통해서 알아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성적 추론은 그 알아낸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덧붙이는 것이다. 지금 뒤로 나갈수록 하이트가 이 주장을 좀 강조해 나갈 겁니다. 튜리엘은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모든 도덕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본 토대였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를 주춧돌로 삼고 그 위에 도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하나하나 건설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마다 규칙의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튜리엘이 연구한 문화에서는 어느 곳이나 아이들은 도덕적 규칙과 규약적 규칙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는 규약적 규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사회적 인습의 영역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튜리엘이 도덕 발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콜버그의 설명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둘의 연구가 담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는 비슷합니다. 즉 개개인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도덕성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즉 충성심, 존경심 등의 덕목보다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공평성을 지키는 것이 도덕성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개인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개인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인 전통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양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아까 위어드 이야기할 때 W가 웨스턴, 서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서양이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동양은
공동체주의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의 좋은 삶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공동체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태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튜리엘의 영역이론, 사회적 인습을 이야기할 때 일부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쉬셨다가 또 교재에 필요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